2015년 6월 경기도 의정부. 한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그날, 작은 양말 공장의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박은정은 책상 앞에 앉아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46세, 공장을 운영한 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은정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딸깍 딸깍.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었죠. 직원 12명의 급여를 챙기고 자재비를 계산하고 납품 일정을 확인하는 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오후 작업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은정은 시계를 보았죠. 오후 2시 반. 곧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의 준비됐어요. 이선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세의 선아는 은정의 오른팔이었죠. 입사한 지 4년 공장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은정은 선아를 믿었어요. 아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은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최도윤의 전화였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도윤과의 대화는 요즘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재봉틀과 포장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정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죠.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납품 일정 조율, 여름 성수기 대비, 신규 거래처 논의. 별다를 것 없는 내용이었죠. 은정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은정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시계는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죠. 선아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선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야? 저기, 이번 달 급여 관련해서요. 선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급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죠. 요즘 공장 운영이 쉽지 않았거든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주문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은정이 물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제 상여금이 예년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설명해야 했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선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아야, 요즘 회사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은정의 말에 선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사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런데 신규 설비는 왜 들여오신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은정은 당황했어요. 선아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투자야. 은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듣지 않았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투자요? 우리 월급도 제대로 못 주시면서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은정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이런 다툼이 지겹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이야기하자. 너도 감정 좀 가라앉히고.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은정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까요? 은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도윤이었죠. 은정은 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전화기를 책상 위에 그냥 두었습니다.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은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도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장을 봐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은정은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뿐이었어요. 은정은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필요했죠. 납품서를 확인하고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수고하세요. 내일 봐요. 인사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은정도 곧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차량 열쇠도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공장을 찾아온 최도윤은 텅 빈 사무실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도윤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도윤은 공장 안을 돌아다녔어요. 회의실도 창고도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잠깐 외출했겠지. 도윤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장의 불은 하나둘 꺼졌죠. 주차장에 홀로 남은 은정의 차량만이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박은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여름 오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이후 은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시계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결혼 20년 동안 은정이 연락 없이 밤을 새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거의 없었죠. 평범하고 조용한 부부였어요. 아침 7시 도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기다려보세요. 성인이 실종됐다고 바로 수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죠.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48시간 지나도 연락 없으면 다시 오세요. 도윤은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기계를 돌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죠. 사장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잠깐 급한 일이 생기셨대요.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 자신도 알고 있었죠. 은정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었죠. 사장님, 정말 어디 가신 거예요?
어제 회의 끝나고 못 봤는데.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선아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아 씨, 어제 회의 후에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시선을 피했죠.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업무 얘기만 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도윤은 더 캐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은정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경찰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은정이 돌아오지 않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형사 2명이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CCTV 있나요? 네, 공장 안에 3대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형사들은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은정의 모습이 나타났죠.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오후 3시 30분경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아 다투는 것 같았죠. 은정과 선아였습니다. 저건 뭐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봤어요. 은정과 선아가 마주 앉아 있었죠. 선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정도 불편해 보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상 대화 아닐까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죠. 저건 대화가 아니라 말다툼이에요. 화면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격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끊겼습니다. 오후 3시 45분.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죠. 왜 여기서 끊긴 거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도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CCTV는 24시간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전원이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장비 고장일 수도 있고요. 기술팀이 불렸습니다. CCTV 시스템을 점검했죠. 결과는 의외였어요. 누가 수동으로 껐습니다.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른 거예요. 기술자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중단시켰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직원들을 소환했습니다. 한 명씩 조사를 받았어요. 그날 오후 은정과 접촉한 사람,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 모두가 신문 대상이었습니다. 선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손이 계속 움직였죠.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선아 씨, 사장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급여 문제로 얘기했어요. 제 상여금이 줄어서요. 그래서 다퉜나요? 네, 좀 그랬어요. 하지만 크게 싸운 건 아니에요. 선아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의심스러웠죠. CCTV에 찍힌 모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CCTV 녹화를 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선아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죠.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변을 수색했어요. 인근 산, 저수지, 폐건물, 은정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사라지기 전날 밤 누군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 공장의 돈 때문에 싸움이 있었어요. 조사해 보세요. 목소리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죠. 전화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공중전화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장부를 조사하고 직원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조사 결과 공장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적자가 계속됐어요.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은정은 이를 메우기 위해 개인 돈을 투입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도윤도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도윤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어요. 그 후로 집에서 지냈죠. 은정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은정은 도윤에게 불만이 있었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남편.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래도 사장님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 걱정 많이 하셨죠. 다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은정은 지역사회에서도 신망이 높았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정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졌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선아도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도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은정을 기다렸죠. 여보, 어디 있어? 제발 돌아와. 도윤은 매일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은정이 나타날까봐. 하지만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박은정의 실종은 미제 사건이 됐죠. 사람들은 이따금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공장 마당을 뒤덮었어요. 은정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죠.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형사 박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통신 기록. 모든 걸 다시 검토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종 사건치고는 너무 깔끔했어요. 흔적이 전혀 없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반경 10km 내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졌어요. 산속 오솔길, 폐가, 창고.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죠. 여기도 없네요. 수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인근 저수지도 수색했어요. 잠수부가 물속을 탐색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공장 근처 쓰레기장을 뒤지던 환경미화원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형사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은 민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여성용 구두 한 짝이 나왔죠. 검은색 펌프스였어요. 민수는 장갑을 끼고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기는 245mm. 은정이 신던 사이즈였죠. 도윤에게 확인을 요청했어요. 이거 부인 거 맞나요? 도윤은 구두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맞아요. 은정이가 출근할 때 신던 신발이에요. 구두는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감식팀이 분석에 들어갔어요. 흙과 풀잎, 미세한 섬유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끌려온 흔적이 있었죠. 이 흙은 산 쪽 토양이에요. 공장 뒤편 야산과 성분이 일치합니다. 감식 결과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수색팀을 재편성했어요. 공장 뒤편 야산을 집중 수색하기로 했죠. 산은 울창했습니다. 잡목이 우거져 있었어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수색대는 일렬로 늘어서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달려갔어요. 나무 사이에 천 조각이 걸려 있었죠. 찢어진 옷감 같았습니다. 이것도 감식하자. 천 조각도 증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흔적은 없었죠. 수색은 이틀 동안 계속됐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좌절했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구두와 천 조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뭔가 더 있을 텐데. 민수는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녹화가 끊기기 전 마지막 장면을 반복해서 봤죠. 화면 속 은정과 선아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이 순간에 뭔가 일어난 거야.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선아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익명의 제보 전화를 추적하던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공중전화 위치 특정했습니다. 공장에서 2km 떨어진 편의점이에요. 민수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죠. 그날 밤 기억나세요? 누가 여기서 전화했는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죠. 아, 맞다. 젊은 여자분이 전화하고 갔어요. 급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머리는 길었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민수는 선아를 떠올렸어요. 키와 체형이 맞았죠. 하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선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편의점에서 전화한 거 당신이죠?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증인이 있어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봤대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선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죠. 정황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구두와 천 조각, 익명의 제보, 모든 게 중요한 단서 같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은 있는데 맞춰지지 않았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공장 마당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공장을 찾았어요. 여보, 춥지? 어디 있어? 도윤은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정의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컴퓨터, 서류, 볼펜. 모든 게 그날 그대로 남아 있었죠.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정의 수첩이 있었어요. 업무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은정의 필적이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보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죠. 민수는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단서는 있지만 증거가 없었죠. 범죄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인가 사고인가 아니면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은정의 실종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관심은 옮겨갔죠. 하지만 도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은 은정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혼자서 케이크를 샀어요. 공장 사무실에 놓고 촛불을 켰죠. 생일 축하해, 여보. 어디 있든 건강해. 도윤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은정이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또 바뀌었죠. 박은정의 실종은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비밀은 깊은 곳에 묻혔고 시간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그 구두 한 짝만이 증거물 보관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채로 영원히 2018년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공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은정이 없는 공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적자만 쌓여갔고 빚도 늘어났어요. 이젠 보내야 할 때인가.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공장을 정리한다는 건 은정을 포기한다는 뜻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계들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재봉틀, 포장기, 염색기, 은정이 애지중지하던 장비들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여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공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직원들도 이미 다 떠났어요. 선아도 다른 회사로 옮겼죠. 남은 건 빈 건물과 추억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지방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매일 공장을 보는 게 고통이었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전남 순천으로 갈까 해. 도윤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순천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은정의 사진 몇 장과 옷가지뿐이었죠. 이사하기 전날 도윤은 마지막으로 공장을 찾았습니다. 빈 사무실에 섰어요. 은정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잘 가, 여보. 어디 있든 행복해. 도윤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선아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아는 새 직장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의류회사였죠. 일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책망하는 눈빛이었죠. 선아는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왜 나를 괴롭혀? 선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죠. 회의실에서 은정과 다툰 일, 급여 문제로 언성을 높인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선아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선아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선아는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진실은 늘 감춰진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의미심장했죠.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을 올려둔 채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없었죠. 동료가 선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경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선아 씨 못 보셨어요? 어젯밤에 큰 가방 들고 나가던데요. 어디 여행 가나 봐요. 경비의 대답이었습니다. 동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아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회사는 결국 선아를 무단결근 처리했습니다. 한 달 후 선아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선아의 집을 조사했죠. 방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과 생필품 일부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계획적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흔적은 없었죠. 선아는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아의 친구들도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실종이었죠. 형사 박민수는 선아의 실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 전 박은정 사건을 떠올렸어요. 선아는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죠. 우연일까? 민수는 의심했습니다. 두 사건이 연결돼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선아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글을 봤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진실은 늘 감춰진다. 민수는 이 글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인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박은정 사건을 다시 열었습니다. 3년 만이었죠. 파일을 꺼내 검토했어요. CCTV 영상, 증거물, 증언. 모든 걸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놓쳤던 부분을. CCTV가 끊기기 직전 화면 구석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누군가 복도에 서 있었던 거죠. 이게 뭐지? 민수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 사람의 형체였죠. 키와 체형으로 보아 여성 같았습니다. 선아인가?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짙어졌죠. 민수는 선아를 수배했습니다. 전국에 협조 공문을 돌렸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모든 걸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완벽하게 사라졌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건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선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박은정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아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순천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갔죠. 은정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년 6월이 오면 도윤은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공장 앞에 꽃을 두었어요. 은정을 위한 추도였죠.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선아는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언젠가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2025년 6월 박은정이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 됐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공장 건물은 철거됐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10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도윤은 여전히 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매년 6월이면 도윤은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공장이 있던 자리에 섰어요. 꽃을 들고 변한 풍경을 보며 서 있었죠. 여보, 10년이 됐어. 긴 시간이야.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정의 대답 같았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모습이었죠. 그의 여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PD 강민지는 박은정 사건을 선택했죠. 1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아요. 민지는 제작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동의했어요. 사건은 흥미로웠죠. 단서는 있지만 진실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미스터리였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도윤을 인터뷰했어요. 순천의 작은 원룸에서 만났죠. 도윤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내를 찾고 싶지 않으세요? 민지의 설득이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희망일지 몰랐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는 카메라를 켰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죠. 그날을 기억하세요? 매일 생각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그대로였죠.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스스로 떠났을 거라고. 절대 아니에요. 은정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강했죠. 직원들을 버릴 수 없었어요. 도윤의 확신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질문을 던졌죠. 이선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아. 그 이름만 들어도 불편했어요. 선아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죠. 선아도 실종됐잖아요.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요. 도윤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지는 메모를 했어요. 선아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제작팀은 경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형사 박민수가 협조했어요. 민수는 이미 은퇴했지만 이 사건만큼은 잊지 못했죠. 이 사건은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어요. 풀지 못한 숙제 같았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지에게 파일을 건넸어요. CCTV 영상, 증거물 사진, 진술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죠. 민지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다시 봤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놓친 게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을. CCTV가 끊기기 직전 화면 구석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복도에 서 있는 누군가.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이거 봐요. 여기 누가 있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모여들었어요. 화면을 확대했죠. 그림자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자 같은데요? 키가 크네요. 선아일 수도 있어요. 팀원들의 추측이었습니다. 민지는 전문가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어요. 화질을 개선하고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어요. 화질이 너무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인 건 맞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전문가의 답변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제작팀은 공장이 있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뒤편 창고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창고였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팀원들이 동의했어요. 창고 문을 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가 가득했죠. 오래된 박스와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전등을 켰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조심하세요. 카메라맨이 뒤따랐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창고 안을 비췄죠. 그때였습니다. 민지의 발이 뭔가에 걸렸어요. 바닥에 뭔가 있었죠. 민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죠. 박은정과 이선아였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사진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나중에 분석하기로 했죠. 창고를 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사진 한 장뿐이었죠. 민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여기서 뭔가 일어났을 거예요. 느낌이 와요. 민지의 직감이었습니다. 팀원들도 동의했어요. 창고는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작팀은 당시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닿았어요. 하지만 선아는 찾을 수 없었죠.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선아는 사장님을 좋아했어요. 존경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나요? 불안해 보였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요.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민지는 기록했어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갔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장면을 구상했어요. 공장터에서 도윤의 모습을 담기로 했죠. 6월의 어느 날 도윤은 다시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민지의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어요. 도윤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죠. 여보, 미안해. 아직도 못 찾았어. 하지만 포기 안 해. 꼭 찾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뒷모습을 담았어요. 쓸쓸해 보였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없었어요. 추측과 소문뿐이었죠.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영 일주일 후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진실을 알고 싶으면 창고 문틈을 다시 보세요. 민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10년 전 공장 창고를 찍은 사진이었죠. 문틈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진은 당시 경찰도 확보하지 못한 자료였죠.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보낸 걸까요? 민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메일 추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발신자는 찾을 수 없었죠.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박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고사라고 했어요. 어떤 이는 계획적인 실종이라고 했죠. 또 어떤 이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침묵했죠.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 터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요. 밤이면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양말 기계 소리가 들린대요. 여자 울음소리가 난대요. 도시 괴담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어요. 특히 밤엔 아무도 가지 않았죠. 도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천의 작은 방에서 은정이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이선아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은정처럼 사라진 걸까요? 그날 창고 문틈에 섰던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박은정의 실종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 입을 열까요?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는 것을,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 침묵은 고통을 만들고 거짓은 더 큰 상처를 낳는다는 것을. 박은정의 가족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침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박은정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며 그날의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니까요.